PP에 맞지 않는 이런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심려를 같이 공유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의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속으로 나간 것은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일부 공천을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관위에 주문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상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 결정, 그동안에 큰 이견은 없었거든요. 김영호 위원장하고. 그런데 갑자기 일부 재검토해달라. 그러니까 컷오프된 사람 몇 명 살려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컷오프된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보다 그동안에 공천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네. 이 기자들이 취재도 많이 하고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느낌을 드는 그런 잡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양 아들, 수양 딸 얘기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데 김종인 선생이 기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러한 곳에 문제되는 곳에 공천을 바꾸지 않으면 네. 내가 선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다. 그걸 하나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는 황 대표가 그걸 예. 대리 전달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황 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최고위에서 그 문제를 어차피 한 번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관위원회에 공정관리위원회. 예, 네. 그걸 재심을 요구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심을 요구를 하면 제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들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 어제 또 이석연 부위원장이 묘한 소리를 했어요. 그거는 선대위원장은 이 공천을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공관위와 또 당 지도부 간에 충돌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염려도 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당 지도부가 공관위에 개입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원식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저 제고해달라는 게 홍준표 전 대표를 다시 공천시켜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네, 홍준표 거기하고 상관없는? 전 대표와는 무관해 보이고요. 지금 언론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역구가 6개 정도가 특정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 한 곳, 인천에 한 곳, 부산에 2곳인데 약간 지적하는 데가 다르고요. 네. 대구, 경남 요 정도입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이 2개 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의 한 지역구는 아마도 공천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저는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공천과 관련하여 정말 경륜을 살려서 잘 리드하다가 막판에 지금 조금 면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은 김종인 대표가 선대본부장 하려면 근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에 받아들일 대해서 수 있는 네. 명분을 내세웠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고해달라. 사천 논란이 있는 곳을 제고해달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고위 알겠습니다. 차원에선 이럴 수 있지만 공관위로 가면 이제 또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부분 들어볼게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관련해서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불공정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예, 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천 논란 뭐 이런 것도 좀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판단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아시죠?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사람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후보 이름으로 누구를 살리자고 하는 건지. 아니, 안 돼요? 잘하실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 당사자들이 어떤 뭐 그 불만 이런 것보다 그 이제 불공정한 공천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아마 먼저 그 거론된 것이 언론 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 기자들이 집요하게 김용호 위원장에게 왜 얘기는 이렇게 됐느냐. 이게 어느 지역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 누구요? 예, 지금 뭐 언론에 네. 난 걸 그대로 얘기를 우선 뭐 한두 군데만 얘기를 하자면 네. 뭐 대표적으로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최홍이라는 이 금융인을 그 전략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안방 지역에는 가급적 경선을 하면 잡음이 없을 텐데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뛰는 분이 없는가 하면 그 전에 강남구청장 지낸 분도 있고 네. 뭐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많아요. 이런데 느닷없는 그런 부분에 이- 대해서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좀 그래서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아니, 황교안 예. 대표가 그런 뜻을 예, 반영해서 제보를 부탁하는. 예, 김종인 대표는 기자들에게 그 말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천으로는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러니까 이 문제가 된 지역에서는 공천을 좀 바꿔야 된다.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지금 문제는 김용호 위원장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런 사천 논란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양딸, 수양아들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잡음이 나오면 결국은 선거의 승패는 공관위원장 책임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럼 재심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래서 당 지도부에서 재심 요청을 하면 공관위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주요 네. 관심사입니다. 자, 그 논란의 중심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릴 테니까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 요구했고 어제 이 요구에 대해서 당사자죠.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사람 당선되더라도 당에 다시 들여보내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방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 무소속 출마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간 것은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길이고 제3의 후보, 민주당 후보나 강력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무소속에 나온 분들은 당선될 일도 없겠지만은 당락을 떠나서 다시 당에서 받아들일 주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또 얼굴이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합니다. 탈당은 없이 출마할 예정이십니까? 탈당은 등록 전에 할 겁니다. 아직 탈당을 하기에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당원들이 이해를 할 때 탈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정면 승부입니다. 무소속 당선 후에 당으로 들어가 협잡 공천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홍 전 대표가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양산을이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뜨거운 격전지로.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에 갔다면 이게 격전지가 되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지역은 맞죠. 김두관 대 홍준표. 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공관위에서 미통당 공관위에서 홍준표 대표를 빼고 다른 분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의문에 좀 일승 비슷하게 한 분은 김두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신 가운데 어쨌든 탈당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권을 꿈꾸는 분이 탈당을 했다는 건 별로 좋은 이력은 아니죠. 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의 과정을 쭉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대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해도 선거 시기 핵심은 상대당에게 그 의석을 뺏기냐 안 뺏기냐인데 대구로 가면 뺏길 가능성이 거기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주당 후보가 좀 서운하겠네요. 아니 대구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네. 없죠. 대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 가능하면 민주당 후보가 더 약한 지역을 택해서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생각으로 보이는데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 명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탈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공관위에서 나를 이렇게 네. 내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 왜 대구의 수성을이에요? 그 지역이 아직 민주당 후보도 결정 안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 민주당 조호영 후보가. 의원이 예. 저 김부겸 의원과 맞붙기 위해서 갔기 수성 때문에. 갑으로 가서 무주공산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자 특별히 다른 경쟁자 우리 당내 경쟁자들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거기 비어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서 손 들게요 이런 뜻입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도 결정이 됐나요? 아니 거기는 네.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조영 의원이 거기서 사선을 했고 네. 그리고 지역 민심도 비교적 탄탄한 곳입니다. 그런데 김용호 위원장이 조영 의원에게 이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고 옆에 이제 김부겸 그 의원이 있는 수성갑에 그게 원래 이양구 의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김부겸 의원 지역에 김병준 씨가 뛰고 있다가 빠져나오면서 자리가 비어 있고 뭐 올망졸망한 아마 후보들만 이제 김용호 위원장이 보기에 올망졸망한 후보들만 있는 것으로 비치니까 그러면 일로 옮겨라 이러니까 수성을이 비어버렸잖아요. 조호영 의원을 그렇게 붙이니까 원래 네. 수성을에는 그곳에 지난번에 그 후보였던 이인선 경북 이제 경제부지사 출신 그분도 지금 뛰고 있고 또 뭐 검사 출신도 뛰고 있고 뭐 지금 지금 네.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홍준표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양산을에 자기가 롤백을 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후보를 무소속으로 뛴다 이러면 결국은 나동현 후보도 떨어지겠지만 자기 자신도 위험하다 네. 이렇게 이제 3파전이 되죠. 이렇게 네. 본 것이죠. 그래서 김두관 후보만 좋은 일 시킨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성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네. 본인이 고민을 하다 그러면 내가 수성을로 가겠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 네. 뺏기지 않는다 이거죠. 자, 만약에 대구 수성을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후보를 낼 거고 그럼 누가 이게 됩니까? 이게 참 묘해요. 그런데 아마 제 왜 생각은 여쭤보냐면 이렇습니다. 홍 전 예. 대표가 되면 근데 만약에 언론이 자주 분석하는 말인데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종로에서 낙마하고 홍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돼서 돌아오면 총선 이후에 당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 당권 싸움이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홍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당직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물론 이제 당 이름은 뗐지만은 옷 색깔은 네. 역시 통합당 옷을 입고 핑크색.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버티는 것은 마지막까지 황교안 대표에게 좀 조정을 해달라. 네. 예, 근데 양산을에 이 나동현 그 후보가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이분을 자꾸 밀려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그걸 일부는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당 지도부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분홍색 옷을 계속 입으리라고 생각해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천을 했다. 그런데 그리고 나는 당을 떠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당선돼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돌아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은 물론 정치가 그렇긴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아니었던가요? 네. 네, 그런데 그 대권 후보인데 고향을 떠나서 양산을에 출마하겠다는 것까지 안 받아준 것은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잘 못 보던 모습이죠. 그 정도는 대충 타협선이 이루어지는 지점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아마도 미래통합당 쪽의 그 지지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가 공간위에 어떻게 보면 쫓겨서 이렇게 네. 여기저기를 가는 모습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 포인트를 조금씩 따셨다고 봐야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 수성을 같은 데 출마를 했을 때 그 당선도 100%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패배를 할 경우에는 자기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탈당 여부라든가 수성을 출마라든가 아니면 당에서 새로운 어떤 조정이 있기를 기대를 하고 하는 등 네. 좀 신경은 매우 복잡할 겁니다. 하나만요.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그때 비대위 대표, 김종인 전 대표라고 하죠. 가 미래통합당으로 가려는 분위기, 선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랑 공동으로 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보도되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지역구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대표가 하면 선거에 유리해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뭐 단독 선대위원장 원래 요구한다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이 말이 네. 나온 게 벌써 10일 전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김종인 대표까지 갔으니까 내가 저거 찍어야겠다 이렇게 됩니까? 이 제 판단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가담을 한 진영이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킹메이커를 자임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고건 씨 그리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뭐 이런 분은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당사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연이 안 닿았는지 결국 실패를 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김종인 씨가 이기는 쪽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다. 김종인 씨가 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 이기는 데가 이기는 쪽이 어딘지를 어딘가를 정확히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통합당으로 온다면요. 김종인 씨가 와서 아마 그 얻는 이익은 이런 것일 겁니다. 외연이 그 중도 쪽으로 좀 넓어진다. 그건 확실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핵심 보수층의 입안은 또 있죠. 어떻게 네. 과거에 민주당에서 선대위원장을 한 분이 다시 이쪽으로 오느냐. 그리고 또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그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과거에요. 예, 네. 뭐 지금도 경제민주화는 변함없는 소신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해야 된다는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수주의자 이론가들 입장에 있어서는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하는 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이래서 어쩌면 그 선거 직전에 일부 네. 그 보수주의자들 입안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네. 왜 이리 넓어지는 걸 황교안 대표는 선택을 하겠죠. 조금 빨리 저는 가겠습니다.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훌륭한 전략가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없다가 문재인도 없다가 황교안도 와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권을 만드는데 다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성공한 거는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손잡았을 때뿐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 때 여러 가지 여론 환경 등이 불리했던 문재인 대표께서는 중도 소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친문 많이 컷오프되고 그랬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대선 때는 갈라선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를 돕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기억상에는 비난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중도 소구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그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왔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황교안 대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철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전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그랬다가 네.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중도 소구력이 좀 없어진 상태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미래통합당의 공관위가 잘 오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김종인 전 대표가 등장하고 황교안 대표가 몇몇 공천을 제고해달라 이야기 나오고 홍준표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만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포함해서 자 무소속 이맘때면 무소속 출마가 줄을 잇죠. 공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래저래 뭐 볼까요? 이 중에서 이분은 살아서 돌아올 것 같다는 분들 자 이름만 좀 추려 주시죠. 시간 때문에. 네. 예, 그 김태호 지사는 경쟁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 고향에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네. 예, 전에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미추홀로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이번에 바로 이제 강화에 김태호, 있는 윤상현. 안상수 의원을 뽑아서 이쪽에 네. 이 출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통합당에서. 이래서 그 빅매치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 김태호, 윤상현 이 두 분의 그 승산 문제는 뭐와 직결이 되는가 하면 김용호 공천의 정당성 문제와 곧장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분이 생활을 한다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아마 비판을 받지 않을 수 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나요? 15일 날 합니다. 네. 무소속 출마를 네. 선언하기로 했나요? 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중에서 누가 살아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분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안상수. 인천시장 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되기는 매우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최민희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